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음과 이즈와 이프입니다. 와, 이 정도 진짜 많이 스며들었겠다. 야 진짜 젖었어 이제. 그러게요. 스며들어서. 빠졌네. 저 이제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인트로 아예 없군요. 인트로 여기는. 필요 없어요. 오늘 할 게 그냥 바로 갑니다. 이제 할 게 화끈합니다. 많아서. 네. 방금 전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이음님이 해주셨고요. 네. 제가 맡은 거는 블랙 레일입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 갑자기 이름이? BC네요. 둘 다 네. B로 시작하는. 둘 다 비읍인데 이게 1989년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블랙 레일만 하기엔 좀 아쉬워서 세 개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1985년작 리젠드가 이제 한국어로 리젠드인데 영어로 그냥 레전드예요. 레전드. 이걸 리젠드로 번역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발음했나 보다. 번역을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리젠드가 뭐야 근데 레전드야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발음을 했나 봐요. 맞죠? 그러니까 85년작 리젠드, 89년작 블랙레인, 그다음에 92년작 1492 콜럼버스 이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다 각본은 안 감독하신 거예요, 그게 다? 예, 다 감독을. 이분이 무진장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채널에서 이 모든 영화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주로 좀 뭐랄까 평가도 좋고 흥행했던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좀 막 거르다 보니까 빠졌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묶어서 하는 게 괜찮겠다. 근데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블랙레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네. 처음엔 좀 이제 저는 영화를 사실 늦게 봤어요. 블레이드 러너 본 이후에 한참 뒤에 좀 봤는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단톡방에서 좀 우려의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거는 최악이다. 사실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서 겁먹었거든요. 블랙레인 말을 듣고 우리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도 보고는 가야 되니까 봐야겠다라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게 뭐냐면은 거부감이 없다. 그러니까 흔히 볼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형사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인 이거 분들이. 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는 한국 형사물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크게 뭐 보는데 거부감은 없었고 또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편하게 봤다. 재밌게 봤다는 아니 그 정도 재미도 어느 정도 있었다. 좋게 봤네요. 네, 좋게 봅니다 저는. 이프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잘 만든 액션 느와르 장르의 영화로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잘 만든? 액션 느와르 장르 안에서. 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난하다 이 말 딱 맞네. 무난하게 이걸 전체적으로 한국 캐스팅을 바꿔서 한국에서 만들었다 해도 무난하게 흥행했을 것 같은데요. 뭐 베테랑이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 그렇지 않은가요? 네. 와 근데 저 되게 진짜 호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누구든 적당히 보겠다라는 느낌의 영화였어요. 그랬구나.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좀 우려를 했던 게 저는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네. 야 이런 시선의 차이. 저는 좀 안 좋게 봤는데 두 분은 이제 호평인 거잖아요. 나는 호평까지는 아니고 좀 중간평, 그렇죠. 중간평, 악평, 호평. 아닌데. 저도 막 인생 영화예요. 이거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안 좋게 좀 봤다는 사람도 있어서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 위주로 많이 좀 가지고 왔는데 마음을 좀 단단하게 드셨나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온 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하고 저 이제 좀 마음을 터놓고 한번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일방적으로 이제 뭔가 막 지식을 전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와, 좋습니다. 그냥 이게 진짜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본 것들이 있고 감상이 물론 있지만 그걸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제 한번 그냥 난상 토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거 위주로 얘기할 거냐면 왜 리들리 스콧의 영화는 지루한가 이런 질문을 왜 이분의 영화를 하필 이렇게 만드는가 이 좀 오늘 진짜 맘 먹고 이제 제대로 한번 비판을 해보겠다. 저는 그런
물론 이 이후의 영화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블레이드 러너, 리젠드, 블랙레인, 콜럼버스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네. 접근을 물론 긍정도 있어요. 네, 물론 네. 긍정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여러분이 이제 블랙레인을 보셨지만 리젠드와 콜럼버스를 본 건 저밖에 없네. 그러네요. 이거는 뭐 그 사례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건 뭐 얘기하면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카톡을 좀 보냈죠. 이 영화를 보자마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내가 영화 잘못 골랐나? 생각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랬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미국의 형사가 그 일본의 야쿠자를 잡잖아요. 미국에서 야쿠자를 잡아서 일본 본토로 이송을 해요. 네. 이송을 하는데 일본에서 그 야쿠자를 놓쳐요. 공항에서 그 속임수 때문에. 근데 이게 끝이야 이제 그 놓치는데 그걸 잡으려고 그 이 두 형사들이 막 이제 종횡무진하죠. 총도 뺏기고 하면서 일본 경찰들은 잘 협조를 안 하고 맞습니다. 네, 협조를 안 하는 상태에서 근데 스토리는 되게 단순한데 전 좀 어떤 부분이 비판적으로 봤었냐면 그거예요. 이제 오리엔탈리즘. 일본에 대한 그 미국인의 환상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동양인들이 많이 나오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인들의 뭐 이렇게 묘사하는 거, 일본인 묘사하는 걸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아까 이음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뭐랄까 백인들의 시각에서 좀 낯선 이미지를 줘서 어떻게 흥행에 그들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는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 좋습니다. 게 좋습니다. 네. 80년대가 일본 버블 경제가 진짜 극에 달했던 시대라서 그때 그 카더라에 의하면 일본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했었어요. 미국을 산다고요? 일본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 그때 정도였어요? 미국 전체를 일본이 살 수 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대박이에요. 일본이 진짜 잘 살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버블 경제가 극에 달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평론가 분들이 해석한 그 왜 일본인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야, 미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그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들이 그 영화에서 잘 보여진 것 같았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를 미국 다음 2등하는 국가가 명실상부하게 2등 국가였고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물론 미국인들이 이제 약간 리들리 스콧의 시각처럼 약간 일본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본을 되게 동경했어요. 그때 미국 시각?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가보고 싶은 해외 나라가 어디야 하면 다 일본이라 그랬었고 그냥 일본 그리고 그냥 오리엔탈리즘도 아니고 약간 재패니즘이라 제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한 그게 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보면 킬빌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킬빌까지도 그 영향이 온 거죠. 일본에 대한 환상,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감독들로서는 일본 문화나 일본 올로케이션 촬영에 들어가는 게 사실 흥행에 되게 도움이 되는 툴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관객들 뭐 전 세계 관객을 생각했겠어요. 그냥 백인 관객만 생각했겠죠, 당연히. 백인이나 뭐 자국민 관객만 생각을 했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의 로케이션 촬영을 한 게 상업적으로 되게 합당한 선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이 블랙레인 같은 경우에는 흥행도 이제 실패한 건 아니고 그럭저럭 흥행을 했대요. 평도 그럭저럭 괜찮고 무난한 평가를 받은 거죠. 이쯤에서 그러면 진짜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화 블랙레인이라는 영화에서 어쨌든 일본을 묘사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묘사된 일본은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근데 되게 잘 표현했다고 느꼈어요. 있는 그대로 잘 표현했다. 일본 여행 가보셨나요? 저는 일본인들이랑 일도 많이 하고 일본도 많이 가봤는데. 그러면 다 아시겠다. 네, 일본은 사실 정말
조직 우선주의라 맞아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맞습니다. 그룹을 우선시하고 뭐 일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냥 뭐 국가가 시키니까 그렇게 한다. 약간 이런 주의고 사실 정치인이나 뭐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행동 자체를 요즘에서야 시작한 거지. 사실 그런 행동 자체를 잘 못하는 그 시민의 성향이 있거든요. 와 대박이네. 그냥 이제 그룹이 먼저다. 개인은 제일 나중이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화 안에서도 이제 물론 그 형사 마츠모토 씨가 물론은 결국 우정을 택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신을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결국 자기 상사가 시킨 것들, 회사가 시킨 것들, 그 규율 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그것에서 되게 갈등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일본인의 국민성을 그대로 잘 담았다라고 봤어요. 저도 사실 그걸 느꼈고 느꼈고 이제 문화적 차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닉이라고 할게요. 닉이 어쨌든 미국의 서구 문화에 살던 사람이 동양 문화에 넘어가서 이렇게 어떤 범죄자를 잡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 문화를 정말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프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집단주의나 어떤 룰, 개인보다 그룹을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대비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작게는 뭐 이제 닉이 그냥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든요. 신발 벗어나고요. 맞아, 기억나. 작게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어쨌든 크게는 이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이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그 일본인 형사 도와주는 일본인 형사와 그 닉과의 어떻게 보면 우정이라든가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배울 건 배워서 중간점을 찾아서 범인을 찾아내는 장면인데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동서양의 문화의 결합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타협점을 찾아서 그쵸. 결국 사건을 해결했다. 서로 좌충우돌 이렇게 서로의 고집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그 서양인 그 경찰 동료가 죽고 나서부터는 서로 유대감과 이렇게 끈을 맺는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서로 좀 대립하는 각을 보이다가 나중에 또 친구가 되고 같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쵸.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 현장에 들어가서 급습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즈님 그 비판적인 오리엔탈리즘도 볼 수는 있었던 게 폭주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폭주족들이 장검을 들고 다녀. 아니 폭주족이 왜 검을 들고 다니겠냐고. 검 들고 다니면서 사람 머리 베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잘못된 그 문화의 인식이긴 하죠. 그쵸. 일본인들은 다 장도를 들고 다닐 뻔한 것이다. 클리셰죠. 그렇죠. 맞아. 야쿠자 문화는 뭐 칼로 싸울 것이다. 걔네도 총 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총과 샷건을 쓰지만은 걔네들은 뭐 장도로 이렇게 일본도로 싸우는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봐서는 뭐 뻔한 장면일 수도 클리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그 일본의 그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일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옆에서 이제 마츠모토가 그 통역을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미국 형사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쟤 뭐라 그러냐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조큰진 몰라도 좀 되게 성적인 농담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니들이 알아서 알아들어라. 영어로 그렇게 막 던지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건 일본인들을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저는 좀 그래서 이게 안 좋게 봤어요. 미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너무 대놓고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지 않았나요? 그건 그래요. 서양인들 놔두고 자기들끼리 일본어 대화하고 맞아. 일본인들 놔두고 서양인 둘이서 그쵸. 영어로 조크하고 맞아. 그쵸. 그러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약간 대립각이 더 셌기 때문에 약간 기싸움 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양과 서양인들의 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닉과 마츠모토를 통해서 보여졌는데 우리가 현재 동양인이고 지금 봐서 동양인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닉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독단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좀 말썽 많이 피우거든요. 맞아.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일본 애들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뭐야 쟤네들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해?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비협조적이야. 왜 닉을 체포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게 뭔가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런 게 동서양으로 나뉘면은 더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자체를
말 그대로 이제 일본의 로케이션하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일본 로케이션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급조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조까지? 아니 급조까지? 그렇게 스토리가 뭐 이렇게 별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일본의 로케이션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이프님 말씀대로 이게 미국인들이 동경도 있고 환상도 있어서 블레이드 러너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각본가도 그렇고 영화 감독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이걸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로케이션이 다인 영화 그게 처음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실제 일본에 가서도 일본의 문화를 막 좀 이질적인 미국인들이 보기엔 이질적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였다. 그래서 이건 끝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좀 봤었고 좀 무난무난한 영화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아니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른 영화 비교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계속 끄집어오고 할 건데 저는 이제 리들리 스콧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리들리 스콧의 영화는 왜 지루하냐고요? 왜 지루한가? 그리고 왜 리들리 스콧은 또 어디에 꽂힌 사람인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영화 감독마다 하나에 꽂힌 지점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리들리 스콧은 뭐에 꽂혔을까? 이걸 대충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바로는 뭐 비주얼리스트, 이미지를 좀 잘 만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좀 부족해. 뭔가 깊이가 필요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영화를 솔직히 궁금해서 봤어요. 블랙레인 본 다음에 다른 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리젠드 보고 콜럼버스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리젠드는 85년작 리젠드는 장르가 판타지예요. 유니콘 나오고 막 마왕이 나와요. SF가 아니라 아니 SF 전혀 아니야. 그냥 판타지. 곧 중세 판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재밌겠다. 이거 진짜 제가 추천합니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데 리즈 시절이에요. 그 왓챠 이런 데 댓글 보면은 톰 크루즈의 그 외모가 절정을 찍었다. 이때 당시 화보를 찍으셨다. 감독이 CF를 찍고 싶어서 이걸 찍었나 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스토리는 별거 없는데 그냥 주인공들의 외모가 출중한 거죠. 그걸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저도 중간에 바꾸려고 그랬어. 톰 크루즈 얼굴만 봐도 진짜 아빠 미소가 지워져요. 너무 또 제가 이제 많이 꽂히는 게 톰 크루즈의 상대 역으로 공주가 나와요. 톰 크루즈는 되게 좀 허름하게 입은 기사고 상대 역의 공주인데 이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분이 진짜 예뻐요. 예뻐. 그냥 예뻐. 예쁘면 끝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 보면서 내내 막 흐뭇한 마음이 됐다는. 근데 이 영화는 완전 망했거든요. 완전 망했는데 물론 얼굴 보는 맛으로 보는 영화기도 하고. 근데 스토리도 별로라고 사람들이 악평을 막 놓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봤어요. 스토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옥의 그 대악마가 있는데 악마는 밤을 좋아해요. 밤을 자기는 그래서 세상을 밤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유니콘의 뿔을 자르면 유니콘이 나오네요. 유니콘의 뿔을 자르면 낮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런가 봐요. 유니콘의 뿔을 자르면 온 세상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화적인 그런 영화예요. 되게 동화예요. 동화스러워요. 규모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마왕이 그 쪼모레기한테 얘기하죠. 야, 저 유니콘의 뿔을 잘라와. 아니 유니콘을 잡아와. 이런 명령을 하거든요. 그 유니콘을 잡아와요. 그 와중에 또 공주도 잡혀가요. 공주는 뭔 공주예요? 그냥 왕국. 유니콘의 주인 같은 건가? 건가? 아니 유니콘은 그냥 야생마예요. 야생마. 근데 공주가 톰 크루즈가 친구거든요. 공주랑. 톰 크루즈한테 야 유니콘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몰래 가서 보는데 슬쩍슬쩍 보다가
그 공주가 원래 그 유니콘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데 접근하다가 유니콘이 도망가다가 그 쪼무레기가 쏜 활을 맞았나? 맞아가지고 유니콘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공주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나 때문에 유니콘이 잡혔다. 그래서 같이 끌려가요. 그 마왕의 성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톰 크루즈랑 네. 톰 크루즈의 친구들 그 요정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가가지고 공주를 구해내고 마왕을 물리치는 얘기입니다. 되게 또 동화적인. 진짜 동화적인. 팀버튼 감독 아니에요? 혹시? 나도 그 상상이네. 이런 것도 만드셨더라고요. 다양한 작품을 하셨군요. 마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왕. 영화엔 잘 안 나오잖아요. 마왕인지 이게 뭐 사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왕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빨갛고 막 뿔 달리고 딱 그 이미지로 나와요. 기독교적인 영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 이쯤에서 말할 게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전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전형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타지하면 마왕의 모습, 이미지 그게 여기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아마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리들리 스콧이 좀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이미지를 자꾸 재생산해낼까. 저는 에이리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한테는 에이리언의 모습이 익숙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에도 그 저그의 히드라가 어떻게 보면 에이리언 같은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리젠드에 나온 마왕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마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지금 85년도에는 신선했겠다. 당시에는 그런 이미지가 좀 뭐랄까 프레시한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워낙 저는 이제 좀 나름의 가설을 세워봤거든요. 네. 유니콘도 이때 나오는 유니콘은 진짜 유니콘처럼 생겼어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좀 허접한 그런 생겼긴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좀 무난무난하게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자꾸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미 이 스테레오타입은 아까 이제 블랙레인 같은 경우에도 스테레오타입이 나오죠. 일본의 이미지. 일본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 영화에. 근데 콜럼버스 얘기도 잠깐 하면은 이 92년작인데 이게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래요. 그럼 1492년이니까 1992년이면 거의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콜럼버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완전 망했죠. 이 콜럼버스도 망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네. 콜럼버스 역할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스토리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콜럼버스 영화를 만든다. 감독이다. 그러면 스토리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콜럼버스요? 네. 스토리를 만든다? 네. 그냥 뭐 이웃님은 아메리카를 찾아 떠나는 사실 인도를 찾으려고 떠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어떤 대륙을 찾아 떠나는 그냥 그런 모습이 상상밖에 안 되는데 배를 타고 떠나는 그러다가 뭐 떠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막 자기는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못 그러네요. 가게. 사실 중요한 게 그러구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설명을 들어가야 되고 주변에 반대가 많았겠죠, 당연히. 네, 반대파들의 그런 것들을 이기고 배를 타고 떠나서 결국엔 떠나고 뭐 수만 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러닝타임 된다면은 이겨내고 결국에는 대륙 발견하고 끝나든지 발견하고 나서 또 뭔가 일어나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영화가 그대로 가요. 그대로 똑같이 가고 이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를 역사물로 가냐 대체 역사물로 가냐의 차이 아닐까. 역사물로 가려면 사실 고증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욕 듣는 거고 역사인데 막 달라지면 사실 되게 욕 듣잖아. 사람들 예민해하고. 근데 애초에 이제 바스타처럼 대체 역사물로 간다 이러면은 좀 다르게 가야. 그때부터 이제 각본가의 그게 이제 좀 엄청 빛을 발하지 않을까. 역량이 맞아. 이렇게 뭐 반대가 있고 어쨌든 발견했어요. 대륙을 발견해서 그 여기서도 좀 비판 지점이 나오는 게 스토리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주민을 묘사하는 게 물론 원주민들 다 벗고 다니고 막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미개한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묘사가 되는데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서양인들 시각에서. 그리고 근데 확실히 역사적으로 제가 좀 검색도 해봤는데 콜럼버스가 유럽에서는 거의 이제 영웅이래요. 영웅.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네. 위대한 그런 위인이죠. 위인. 위인이래요. 위인 말 그대로. 네. 신대륙을 개척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네. 근데 미국에서도 어땠냐면 최근까지 네. 신대륙을 개척한 자기네들 미국 사람들은 역사가 짧잖아요. 네. 근데 신대륙을 개척한 어쨌든 위인이야 이 사람. 근데 위인인데 최근에 와서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 실제 역사는 콜럼버스가 학살자. 뭐 그런 말은 늘 있었죠. 그거는 네.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민들에 대해서. 그죠. 모든 개척민들이 그 원주민들을 막 학살했던. 네. 솔직히 신대륙 발견이라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 백인 입장, 유럽 입장에서 발견한 거지. 원주민들은 원래부터 거기 살았어요. 맞아요. 그럼 발견이 아니지. 신대륙이 아니지 그들한테는 원주민들한테는. 이게 철저히 어떻게 보면 백인 중심,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콜럼버스가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콜럼버스는 그래서 되게 양극단으로 평가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콜럼버스 그런 거 같아요.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에 딱 내려가지고 그 바닷가에 이제 딱 발을 딱 디딜 거 아니에요. 네. 슬로우 모션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 뭔가 감동적인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을 가잖아요. 진짜 막 그 되게 느리게 보여주면서 드디어 땅을 밟았다. 그 콜럼버스 중앙에 딱 메인에 위치하고 주변에 사람들 막 어떤 사람 막 엎어져 막 기도해. 콜럼버스도 그 땅에 막 키스하고 막 하면서 뭔가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계속 한숨 나오면서 아우 내가 진짜 이거 보려고. 근데 그것도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다 알죠. 인디안이 원래 살던 땅인 거. 근데 이제 백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백인 입장을 자꾸 차치를 하고 보면은 그렇게 한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백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먼 바다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맞아. 알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그랬대요. 있었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더 먼 바다로 나가는 탐험가들은 되게 위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개한 백인 사회 안에서 미개한 아직 컨셉을 가지고 있던 백인 사회 안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심지어 콜럼버스 거기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콜럼버스가 맞나요? 인디언. 인도인 줄 알아서 그 사람들 인디언이라 부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지구 그 지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탐험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갈리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좋게 봤던 게 스토리가 거의 딱 당도하고 나서 콜럼버스의 그 부하 중에서 이제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인디언이 아닌데 어쨌든 그 개척했던 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좀 나쁜 악역이 나와요. 네. 빌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어쨌든 학살자로는 그려지지 않아요. 그 부하가 잘못한 거지. 콜럼버스가 어떻게든 이 개척 이제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품고 공격하지 마, 총 쏘지 마 이렇게 그러거든요. 품고 콜럼버스는 되게 순수한 사람으로 나와요. 몸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근데 실제 역사적 사실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돈을 밝히고 그 원래 그 자기가 그 스페인 여왕한테 맞아요. 이제 욕을 했던 게 어떤 욕을 했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돈을 지원을 10%를 달라. 10%인데 다른 사람은 5% 정도를 요구했대요 원래. 10%가 엄청나게 큰 액수라서 스페인 여왕이 자기 뭐 왕관을 팔고 이게 좀 빚을 내 가지고 그 개척비 그 배를 마련하고 이런 걸 다 돈을 대줬대요. 그 정도로 10%를 자기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 거기에 내가 영주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높은 직위를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욕을 했나 봐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어떻게 보면 돈 욕심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여기도 거의 그 영화에서도 그려지는 게 왜 신대륙을 발견해야 되냐. 그쵸. 황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황금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근데 이 영화가 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그런 환상이 덧칠돼 있는 콜럼버스라는 인물인데 왜 그때 당시에 92년에 흥행을 못했을까?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영화가 좀 애매한 게 어떤 스펙타클은 없어요. 뭔가 막 뭐 대단한 뭐 전투씬이나 뭐 웅장한 전투씬 이런 거 반지의 제왕처럼 그런 전투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쪽에 막 아까 이제 이음님이 말씀해줬던 신대륙을 가기 위해서 막 바다에서 뭐 온갖 고초를 겪고 그런 것도 없어요. 바다에 가는 씬은 되게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했을까? 그런가? 이건 스토리 각본가의 역량의 문제인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떤 부분이 제일 비중 있게 나와요? 항해도 짧게 나오면? 항해도 도착하고 나서가 길게 나와요? 출발하기 전이 오래 나와요? 이 영화가 2시간 반 정도 와, 진짜 긴데? 근데 항해도 얼마 안 난다고요? 근데 리들리 스콧이 제가 봤을 때 러닝 타임이 졸라 길어. 이게 이분이 어떤 영화든 제가 대략 봤거든요. 대부분 2시간 반, 어떤 건 3시간 가요. 전반적으로 길게 찍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콜럼버스도 이 얘기를 해야겠다.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성에 이어서 이분의 단점이 또 뭐냐면 제가 아까 지루함이란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게 전형적인 스토리도 있지만 영화가 지루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망설이냐면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니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거 먼저 얘기했어요. 콜럼버스에서 그럼 제일 길게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제일 길게 나오는 거 항해 전이에요? 도착하고 나서예요? 뭐 항해 전에도 이게 항해 짧게 나오죠. 그리고 뭐 그 항해 전에 그 스토리도 좀 뭔가 장황해. 그럼 항해 전이 길었어요? 아니 전에도 좀 나오고 항해 제가 봤을 때는 항해 전도 한 1시간 정도 나온 것 같고 항해하고 나서의 도착해서 도착하고 나서 막 그 건물 올릴 거 아니에요. 막 건물 올리고 그런 장면도 나와요. 시간 거기를 막 개척을 해야 되니까 항해는 30분? 항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되게 짧게 나와요. 더 짧아요. 그럼 이게 항해 스토리가 아니라 항해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냥 일대기인 거죠. 라서 긴 거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리들리 스콧이 맞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호흡. 속도감인데 편집 속도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 쇼미더머니 하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장안의 화제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엠넷 제가 구독을 유튜브로 하는데 거의 이제 화면이 어떤 뭐 1차 합격자들 하면서 편집한 한 14분짜리 정도 그냥 수십 명이 합격한 거를 되게 짧게 보여줘요. 랩을 하는 걸. 근데 보여주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랩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편집이 요즘 그런 거 아시죠? 막 앞에서 같은 사람이라도 앞에서 보여줬다 옆에서 보여줬다가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어지럽다. 편집 자체가 어지럽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초 2초마다 카메라 시점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한 14분 동안 보고 있으면은 눈이 미치겠더라고. 나만 그런가? 내가 좀 나이 차이 때문이에요. 이분이 안 그래요? 아니 엠넷은 10대 20대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안 그래? 괜찮으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아직 쇼폼이고 쇼폼도 길어서 그 안에서 더 자극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리들리 스콧처럼 롱숏으로 가는 롱테이크로 가는 거 잘 못 보죠. 그죠. 더 짧게 쳐야 돼요. 아무래도 유튜브 이거 한 14분 정도면 유튜브 치면 긴 거잖아요. 더 짧게 쳐야 그걸 되기 보여줘야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앵글을 계속 바뀌는 거를 앵글이 거의 진짜 제가 보기에는 1, 2초마다 바뀌어요. 정신이 그러니까 없더라고. 이게 그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좀 앵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린 음악회라고 하면은 그렇게 앵글 잡으면 망한 거예요. 롱숏으로 가겠죠. 그렇죠. 롱숏으로 실제로도 그러는 거 보니까 아침마당에 그렇게 쇼테이크로 계속 가면은 사실은 그거는 취지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게 봤는데 리들리 스콧은 확실히 옛날 사람이고 이게 그치. 리젠드도 네네. 85년작 네. 85년작이에요. 네. 블랙레인도 1989년 콜럼버스도 92년작이에요. 제일 최근에 나온 게 30년 전 걸 봤단 말이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격차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한 1분만 보여줘도 될 거를 5분, 10분 이게 10분 동안 1분에 보여줘야 될 걸 10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렇죠. 네. 지겨워서 미치겠다 솔직히. 아니 그 러닝 타임도 아까 말했죠 2시간 반, 3시간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이 영화를 만들면 1시간 반이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1시간 반에 만들 거를 2시간 반으로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 롱테이크로 되게 슬로우 모션 쫙 자꾸 줘가면서 이걸 너는 느껴야 돼. 감상해야 돼. 이 장면 중요하지.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나는 내 생각은 벌써 이 장면을 앞서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격차, 영화의 발전의 속도 같기도 한데 옛날 영화들은 그렇게 좀 호흡이 느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저는 좀 느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가 변했대. 그렇죠. 앞으로 50년 후에 누가 2020년도 영화 보고 와 진짜 느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당시 영화인 걸 감안하고 봐야지 자꾸 현대인의 시각에서 그래. 샷이 너무 길다 막 이런 비평을 하는 거는 그것도 그런데 모든 영화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리들리 스콧이 유달리 느렸던 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쯤에서 블랙레인 보셨죠? 네. 블레이드 러너 보셨잖아요. 네. 이 영화의 지금 말한 맥락에서 호흡 그러니까 그런 샷의 그 전환이나 이런 게 저는 솔직히 되게 느리고 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좀 너무 지나치게 그 좀 이렇게 속도감이 그러니까 속도감이 느리다 그런 걸 좀 문제점을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속도감에 대해서는 딱 느끼지 못했고. 아 그래요? 적절하다? 적절하다? 그냥 속도감이라는 자체 인지를 안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괜찮았어요? 그러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나요? 크게 뭐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지루하다? 오히려 저는 느낀 게 블레이드 러너나 이 블랙레인이나 2시간이면은 볼만하네 이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괜찮았어요? 네, 사실 우리가 뭐 나만 지루했나? 전 영화가 그 놀란 감독님이랑 쿠엔틴 감독님이 되게 길잖아요, 사실은 영화 자체가. 긴데 또 짧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되게 러닝 타임이 긴데 이 정도면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일리언 볼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좀 지루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길이감보다도 뭐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80년도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뻔한 장면들이 많고 뻔한 장면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장면들이 좀 많아요.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 그렇죠.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30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30-40년. 그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아마 이즈님이 느끼시는 감정이나 저나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텐데 현대인들이 보기엔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프님은 어떠셨나요? 혹시 서편제 보셨어요? 아니요. 서편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리들리 스콧이 느린가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길래 서편제는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앵글이 있으면 저 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앞까지 올 때까지 그냥 카메라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게 한 15분?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 카메라까지. 저 멀리 들판에서 여기까지. 아이고 속 터져. 근데 그것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뭐 80년대쯤이라 치면 그때 당시 뭐 카메라가 레일이 달려 있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핸드 카메라가 이 흔들리는 무빙 없이 그걸 다 담아냈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기왕 한번 셋업했을 때 많은 걸 찍어야 되니까 롱테이크로 찍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감독의 의도도 있고 감독의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전 유행의 변화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들리 스콧 최근 작품은 그렇게 흐름 느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옛날 작이니까 이런 거지 최근으로 올수록 좀 속도감이 빨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최근에 와서 빨라진 게 아니라 유행이 변했고 감독은 유행에 따라왔을 뿐이고 유행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그 정도 속도감 그 정도 BPM으로 가는 게 그냥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그 당시 영화를 충분히 지금 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들리 스콧의 영화가 너무 느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치에 맞게 다시 되돌려 말하자면 그가 스테레오타입의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시작이죠, 시작.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자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런 거죠. 비판하기도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블랙레인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때 이제 일본 그 전성기라서 일본을 타겟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블랙레인이 나오고 나서 일본 로케이션 영화가 되게 많아졌대요. 이게 시작이었네.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히드라 모양의 에일리언을 처음 조금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인식시킨 사람.
일본 올로케이션 영화를 좀 유행시킨 맞아. 사람. 아니 이 사람 대단하네. 그런 맥락에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스테레오타입으로 보이는데 선구자 아니야 선구자? 그렇죠. 선구자. 스테레오타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창시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오히려 거지. 의미 있게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영화를 2020년에 만들었으면 패야죠. 패야 그쵸. 되는데 안 패야 되는데 지금 이게 40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었고 맞아.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조금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해서 스테레오타입이 된 거면 안 좋은 건데 자기가 선구자잖아요. 네. 저도 이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런 맥락에서 에이리언 같은 외계인을 이분이 최초로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진짜 대단하다.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네. 차용을 게임에도 뭐 그런 게 나오고 너무 많은 거 우리가 이미지가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좀 올드해 보이는데 당시에는 너무나도 신선했다. 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을 전 존중을 해요. 그때 당시엔 너무 실제 처음에 시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어떤 거든. 네. 다 훌륭한 영화들이었고 훌륭합니다. 아니 그렇게 뭐 바꾸라는 건 아닌데 의견을 그렇게 막 바꾸라는 건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훌륭하다. 네네. 스테레오타입의 창시자한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이건 다 원래 나의 큰 그림이었다. 큰 그림이었구나. 큰 그림. 원래 이렇게 비판하는 척 하다가 과연 이 큰 그림이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얘기한 것처럼 과연 큰 그림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게 껴 맞춘 걸까? 저는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저의 의도를 끝까지 안 말해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그림이었다고 우긴다는 거. 네. 스테레오타입은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문제 호흡의 문제, 속도감의 문제는 지금의 시각에서 그때를 비판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점에서 그때를 비판하는 거 정당하다. 네. 야 이것도 논쟁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프님 입장은 그때의 영화는 그때의 시점으로 그때의 그 속도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보고 안 살았죠.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영화라는 거는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솔직히 음악이라는 것도 음악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음악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20년 30년 전의 패션 음악을 들으면 다 촌스러워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 보면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다 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의 시각으로 그거를 보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시선이 우리가 그 과거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의 사람들의 그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감수성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영화라는 게 저는 이제 고전의 조건 좋습니다. 고전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영화가 고전이 되는가? 좋네요, 그건. 고전은 보통 가수들이 이런 얘기하죠. 자기는 10년 후, 100년 후에도 불리어질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건 뭐 가수뿐만 아니라 뭐 모든 창작자들의 뭐 소설가, 그렇죠, 뭐 그렇죠. 영화 만들 감독들의 꿈이잖아요. 이상.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을 견디는 거거든요. 100년 후에도 봐도 가치가 있어. 재밌어. 이거면 성공한 거예요, 진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봤는데 솔직히 콜럼버스, 블랙레인, 리젠드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영화라는 매체가 어쨌든 글과 음악보다는 좀 더 뒤에 나온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담을 수 있거든요. 영상 안에 대사, 글도 포함되고 음악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영상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소설을 생각해봐요. 소설에 만약에 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생각해봐요.
이제 100년 전에 살던 100년 전에 그 책을 읽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이 있을 거고 10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있을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작가는 그걸 이미지로 구현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명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읽는 독자의 세대에 따라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볼 수 있어요.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니까요. 근데 이 영화라는 매체에 좀 아까 말씀하신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이미지를 구현을 시켜놨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솔직히 이것도 이 말도 이 말도 어떻게 나? 아니 근데 제가 진실은 끝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큰 그림을 생각했어. 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생각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고전의 조건이 나와요. 영화는 이미지의 매체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상으로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눈을 보는 기계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계 솔직히 지금 시대에 그 기계 보면 되게 낡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누가 2019년 뭐 그때 당시 2019년이지만 미래의 기계를 그따위로 만듭니까? 그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블레이드 러너가 1982년작인데 1982년의 미래를 상정하고 만든 기계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1982년에는 눈을 보는 그 미래의 기계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날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82년도에 만들었음직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도 이미지가 그럴 것 같아요. 만약 2020년에는 진짜 뭐 마블의 어벤져스가 세련되고 되게 멋있다 그랬는데 이게 2040년, 2060년에 보면 아니 왜 저따구로 2020년을 감성으로 만들어놨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그렇겠죠. 영화전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미지는 그 시대를 뛰어넘기 너무 어렵고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시대에 고정돼 있으니까 그 시대의 트렌드라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엔 영화가 아까 고전의 조건 말했는데 이미지 말고 이미지는 어려워요. 고전으로 좀 그러니까 100년 후에도 봐도 괜찮다는 그렇게 되려면 이미지가 아니라 고전의 조건은 메시지다. 어떻게 스토리죠, 스토리.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인정하시는 고전 영화가 어떤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 고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를 텐데 뭐 스토리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을 갖고 얘기한다면 아니요 이 리들리 스콧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 영화 중에 뭔가 이건 정말 100년 200년이 지나도 괜찮다 인정받을 그리고 그 메시지로서 인정받을 만한 영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저는 이제 리들리 스콧을 이제 이게 고전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블레이드 러너를 제가 아까 좀 좋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미지는 솔직히 좀 마천루나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뭐 그런 거는 지금 봤을 때 좀 애매해. 지금 사람 10대들한테 아무나 이제 보여주면 이게 뭐예요 시시하잖아. 이미 봤던 건데 이런 건 누구나 다 생각하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미지로는 승부가 안 돼. 그런데 그 아까 이제 말했던 거 인간의 조건. 블레이드 러너는 그 인간성을 탐구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기억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는 뭐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일 것이다. 영원한 주제예요. 낡진 않을 것 같아. 이 메시지 자체가 낡진 않을 것 같아. 특히 에이리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리들리 스콧이 만든 3부작을 다 봤지만 세계 영화를 봤지만 인조인간이 주인공이고 인조인간이 던지는 우리한테 주제 의식이 있잖아요. 이거다. 네네. 이 고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충족하면 된다. 메시지다. 메시지. 예.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뭐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가 고전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전이요?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100년 후에도 봐도 괜찮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인류의 역사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어. 이 영화는. 그럼 어떤 영화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메시지로 뽑았어요. 메시지 말고 다른 거 뽑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어렵다. 아니 뭐 그거 똑같아도 상관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영화가 고전이야? 물론 역사적 가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에이리언 이제 리들리 스콧은 최초로 시도한 게 많으니까 에이리언을 최초로 디자인했어.
그것도 뭐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죠. 그렇죠. 네, 블레이드 러너 뭐 최초로 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어렵다. 고전의 조건. 저도 메시지 같은데. 그러니까 던지는 메시지. 내가 다 설득시킨 건가? 영화 내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세대를 건너도 얼마나 공감력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죠. 아 내가 성공한 건가 오늘? 제가 솔직히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프님은 어떠세요? 고전의 조건. 고전의 조건. 고전 영화의 조건인 거죠? 그죠. 지금 봐도 괜찮다 이런 거. 당연히 메시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정말 막 유희밖에 없어. 이러면은 뭐 사실 꼽기가 어렵겠죠.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에일리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전이 되게 이거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고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충족해야만 고전인 것도 아니고 하나만 월등하게 충족해도 뭐 그러니까 명작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만 뛰어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에일리언도 에일리언 1만 봤을 때 스토리 자체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히드라 모양의 에일리언을 처음으로 탄생시켰다는 의미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럼 그걸 명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봤을 때 굉장히 허접하죠. 그 영상 미적 부분이. 그런데 그 이제 그 리들리 스콧이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에도 고전 명작으로 남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메시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술적인 디자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혁신적이었고 창의적이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을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 자체로도 고전 명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고전 명작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막 30년대 40년대 이런 흑백 영화들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영화들을 다 어머니 아버지가 된 영화들이죠. 그러겠죠. 근데 되게 명작으로 손꼽혀요. 근데 보면 진짜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거 뻔하다고 뭐라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때 당시엔 혁신이었는데. 근데 왜 40년대는 인정해주면서 80년대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눈으로 보는 게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네. 지금 10대들한테 블레이드 러너 보여줬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 뭐야 다 봤어. 이렇게 안 해요. 걔네도 와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정도 그렸지? 그 당시에. 라고 말해요. 걔네도 그 시대적 상황을 배제하고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만 그걸 보고 뭐야 다 봤던 거네라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애들도 보면은 와 그 당시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치고를 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그러면 항상 제일 최신 게 제일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제가 또 의도된 거였구나. 오늘 태어날 수가 없네. 오늘 함정 수사에 오늘 큰 그림 지리죠. 네. 미로에 너무 커요. 큰 그림 지리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된 거지. 이게 진짜 각본 없습니다, 여러분. 대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짜맞춰지고 있어요. 퍼즐이. 네. 저는 뭐 이걸 의도했다고는 하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소설가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분이 워낙 달변이라서 막 진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어떤 소소한 문학 채널을 좀 운영해 보려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던 차에 그분을 이제 컨택해서 전 이제 그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 동업을 해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얘기였냐면 딱 우리가 오늘 얘기하던 맥락하고 맥이 닿는 게 그분 주장으로는 그분 진짜 설득력이 있는 게 그분이 소설가잖아요. 네. 소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많이 봤다. 그럼 소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전을 읽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전에 뭐 오디세이아라든지 일리아드, 삼국지 이런 거를 하나씩 보고 싶다. 그걸 고전을 보는 게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역으로 저한테 야 고전 지금 봐봤자 다 지루해요. 아까 제가 지루하다는 얘기했죠. 그분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봐봤자 다 지루해요. 백인 남성들의 시각이 고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누가 그 고전들을 다 선정했을 것 같으세요? 백인 남성들이 다 선정한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전을 지금 굳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역사학자들은 고전을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굳이 그 고전을 굳이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소설들이 많이 한국에도 소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설이 고전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은 오디세이아나 이런 거는 이제 2-3천 년 전에 나왔던 이제 소설들인데 그런 소설들이 나왔을 당시에 그 소설가 호메로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시대적 한계를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시대적 한계를 다 뛰어넘은 거죠.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그 스토리 같은 것도 이제 스토리 이론이라든지 우리 이미 이제 이전 작품들을 다 봤잖아요.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뭐 히치콕이나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있지만 지금 어떤 감독을 봐도 히치콕보다는 잘 만든다. 그분 입장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치콕 시대에는 히치콕이 거의 한 50년, 60년대 활동했던 감독인데 진짜 명감독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저지 역사적으로나 유명한 거지 지금 감독들은 5, 60년대 감독보다는 훨씬 잘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그러면 저는 그 들으면서 역사적 가치밖에 없는 건가? 지금은 고전을 그러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나? 지금 읽는 소설들에는 이미 고전이 넘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 그런 가능성까지 이미 다 작가들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도했다 이런 건 의미가 있겠지. 약간 이제 에이리언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감독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30년, 40년 전에 리들리 스콧보다 잘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고전 옛날 영화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나? 그분 주장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제일 최신의 영화, 제일 최신의 뭐 웹툰이나 뭐 소설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 수준 자체가. 왜냐면 이전의 것들을 모두 다 그 맥락을 흡수한 작가가 쓰고 있고 이미 그것들을 그 한계들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옛날 영화는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영화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작품이 나올 텐데 왜 굳이 옛날 걸 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궁금하네요. 저는 우선 되게 설득력이 이제 뭐 작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반대 의견이에요. 오, 좋아요. 재밌네. 야, 물론 제가 뭐 오늘 재밌네.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예. 작가님이 저보다 그런 문해적인 상식은 훨씬 많으시겠죠. 하지만은 이제 뭐 명작이라고 고전 명작이라고 현대까지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뭐 백인 우월주의 사상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게 아직까지 남는 이유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책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나온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2000년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성경이네요. 그렇죠.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이란 책을 가져오면은 그때 했던 사람에 대한 고민, 그때 갔던 호기심, 뭐 감정들 이런 것들이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금 신촌이란다. 그 신인 작가님들이 나오는 책과 형식과 디자인과 묘사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루는 주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시간에도 그쵸. 해결되지 못할 아니면 꾸준히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고전적인 것들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가장 최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거다고 가져와 버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단절시켜서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궁금한 게 어떤 거? 이주님은 이 말을 진짜 동의하셔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빅픽처럼 우리가 비판하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도하는 거죠. 아니 일단은 이거에 누가 동감을 해? 아니 일단은 가장 최신게 제일 좋다는 말에 누가 동감을 해요? 일단은 그분이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고 저는 일단 물어본 거예요. 저는 좀 이따 제 의견을 말하겠지만 이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누가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도 이프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당장 엊그제 것도 보지 마요. 어제 것만 봐요. 엊그제 거 구려졌는데 벌써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이거 좀 신뢰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말을 듣고. 네. 이거는 지금 약간 저희 도발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이것도 빅피처 이게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건 아니고 빅피처 일환이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뭐라 그럴까요? 최신 것이 그러니까 당장 최고다. 정말 이런. 그렇게 믿으신다면 너무 자만하신데요. 그렇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과학이 뉴턴이 이제 뭐 200~300년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뉴턴의 그 과학보다 지금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 나오고 뭐 양자역학이 나오고 과학은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뉴턴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안다. 그럼 뉴턴은 모르고 지금 것만 알면 그게 됩니까? 그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 물론 제가 오해할 수도 있죠. 네,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이게 이프님은 어떻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고전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고전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분 혼자 고전의 가치를 인정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첫 우리 영화사적으로 가장 첫 영화가 그 기차가 오는 장면. 그거 알아요. 10초 내외를 찍은 사진 그 영상인데 사진을 이어붙이는 약간 어제 개봉한 영화 뭐가 있을까요? 그 소리도 없이 뭐 그런 영화가 있다 가정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고조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나는 지금이 더 나은 세대의 영화가 훨씬 더 소비할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뭐랄까 결정 좀 아무튼 자만한 생각 굉장히 어째 위험한 발언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부분은 동감해.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옛날 걸 계속해서 섭취하고 점점 더 나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옛날 거보다 못한 걸 만드는 거는 사실 후손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우린 점점점 나은 것들을 배출해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옛날 거를 안 본 상태로 나온 걸 배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근데 딱 올해 나온 영화만 보고 영화 감독이 되는 거. 왜냐면 그 전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좋은 감독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고전도 보고 요새 것도 봐야 그 사람의 시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그쵸. 지금 그러니까 더 나은 부산물을 만들어내야 되긴 해요. 근데 소비하는 것에서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분도 결국 이렇게 결론은 저한테 만약 고전을 할 거라면 한 3대7 정도로 고전을 3 정도로 읽고 현대 소설들을 7 정도로 해서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긴 했었어요. 그분이 아마 현대 소설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공감은 안 됩니다. 근데 그분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피카소, 렘브란트도 다 그냥 쓰레기 그림이에요. 요새 컴퓨터가 훨씬 잘 그려. 그러면 그것만 볼 건가요? 그러니까 예술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절대 그 시대상과 그거를 그러니까 요새 미술 작품들을 제가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요새도 현대 미술이 아니라 그런 고전 형식 그대로의 유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엄청 잘 그리겠죠? 근데 그럼 그분들 거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를 타입해서 그림이나 음악으로 접했을 때 말이 안 돼요. 음악은 지금 다 옛날 노래 들으시지 않으세요? 어제 나온 노래 하나라도 아는 거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다. 없어요. 저도 없는데. 그렇죠. BTS 다이너마이트가 제일 최신인데 저도. 아니 근데 맞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너무 영화로 생각해서 좀 더 그렇게 영화나 책으로 가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음악이랑 미술로만 와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녹화를 할 건데 책을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와, 저 혼자 찐고전이네. 저 혼자 방송을 할 건데 결국 사람을 못 구했어요. 그분이랑 작가님 안 하시네요. 작가님하고는 좀 저랑 노선이 다르다. 이분은 좀 비즈니스 쪽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은 한 5분 정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주제로 하고 2시간 정도 저 혼자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내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또 언제 다 읽어요? 엄청 많죠. 아니 근데 이걸 한국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장 그냥 나눠서 되게 잘게 하는 거죠. 결국 고전을 읽기로 한 거죠. 고전으로 간 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리들리 스콧의 영화들
79년 작부터 보고 있잖아요. 네네. 성경을 보는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리들리 스콧.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이 너무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때 당시 시대상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영화가 발전해 왔는지 이런 축적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이제 3명째 감독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 처음에 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작품이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래요. 메멘토가 2000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부터 이제 차고 쌓아왔던 영화들 그리고 이제 누구죠 감독 두 번째 쿠엔틴 타란티노도 첫 작품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수지의 개들이 91년도. 와. 펄프 픽션 90. 근데 저수지의 개들은 지금 봐도 괜찮거든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이미지라서 익숙한 거지. 막 미래의 시대를 다루고 그랬다면 뭐 공감성을 못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쿠엔틴 타란티노가 SF를 찍었으면 모르죠. 그렇죠. 잘했을지는. 그렇죠. 그리고 세대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 그 감독들은 20-30년 차 감독이고 리들리 스콧은 5-60년 차 감독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짬밥이 달라. 짬밥이 다르고 사실 아버지 뻘이기 때문에 맞아. 아들들 영화만 보고 있다가 아빠 영화 딱 보고 구리다 이렇게 하기가 맞아. 왜냐면 논란이랑 쿠엔틴 타란티노도 리들리 스콧 보면서 잘했겠죠. 섭취를 하면서 자기들 걸 다듬었을 거기 때문에 그 영화 블랙레인의 음악 기억나세요? 어떤 것이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렵네요. 음악은 기억이 잘 안 나네. 안 나죠. 네, 안 나네. 누가 음악 프로듀서인지 아세요? 한스 짐머. 짐머.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스 짐머라고. 그렇다고 한스 짐머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못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대해서. 네, 그렇죠. 지금의 시각에서 분명 그 당시에 그렇게 이미지를 묘사했었어도 왜 그렇게 이미지를 묘사했을지.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점은 무엇일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지. 너무 훈훈하다. 고민을 하고 그걸 분리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지. 맞아. 그땐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고 이거를 좀 긍정할 부분들을 긍정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루한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이고. 맞아. 네, 충분히 공감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왜 지루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지루한 건 당연히 공감을 해줘야 되고 배울 점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논의가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 왜 리들리 스콧 영화 있다고 그러니까 지루하지? 그래서 저는 지루함을 느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논의가 오늘 했던 논의가 다 풀어졌던 건데, 네. 저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든 내가 느끼는 그 최초의 감정이 있을 거야. 영화를 볼 때 그 감정에 충실하자. 그 감정의 의문을 한번 던져보자. 좀 저의 직감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내가 지루했으면 왜 지루할까? 이거 끝까지 한번 질문에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았으면 어떤 점이 좋았지? 난 어떤 점이 흥분이 됐지? 어떤 점이 기분이 좋았지? 이런 걸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콜럼버스 아까 이제 제가 이 콜럼버스에 나오는 음악을 한번 불러볼게요. 뭐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없고 그냥 음만 할 수 있어요. 음만. 배경음이 BGM인데. 깜짝 놀랐어. 잘할 수 있을까? 재생해 볼게 한번. 노래 알아요. 그 노래라고요? 용의 눈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극 용의 눈물 아니에요? 맞네. 이거 아시죠? 네네. 다 아시죠? 이게 콜럼버스 그 음악이었어요. 저 처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거 되게 명곡인데. 그래서 이 영화는 음악을 남겼다. 오케이. 이거 근데 태조한 건 아니면 용의 눈물에서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가져왔을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명하죠 그 노래. 그 음악은. 그래서 이 리들리 스콧은 좀 뭐랄까 이미지도 비주얼리스트이기도 하고 음악을 또 잘 쓰세요. 적재적소에 음악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좀 감각이 좀 아마 그 CF 감독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영화마다 저는 어떤 걸 이번에 발견했냐면 이 영화마다 그 뭐랄까 한 끗이 다른 게 있어요. 한 끗. 네.
뭔가 무난한 설정 가운데서도 뭔가 또 튀는 게 있어.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 에이리언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리언 디자인이죠. 그 이미지.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도시 배경? 도시 배경.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천루라든지 그런 게 너무 신기했으니까. 리젠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명장면이 있어요. 또 이분은 명장면을 명작 제조기이기도 하시면서 명장면 제조사이기도 하다. 꼭 영화마다 그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씩은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리젠드 여러분 많이 보시면 거의 후반부에 아까 공주 있잖아요. 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그 마왕이 그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 사람을 춤추게 해요. 그 검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춤추다가 갑자기 공주를 변해요. 이 장면 진짜 명작,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를 왓챠에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 장면은 대박이다. 연출을 잘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이 다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비주얼이 안 좋았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리들리 스콧의 영화는 비주얼이 다 좋았다. 네, 블랙 레인마저도 비주얼 너무 좋았는데 오사카 그 밤거리나 되게 그 장소 선정도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너무 신박하잖아요. 막 용광로에서 싸운다던가. 저는 그런 거 왠지 이게 최초였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없었을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도 그 아시죠? 거기 맨 마지막에 인형의 집 같은 느낌. 예. 장소가 너무 좋지, 로케이션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컨셉. 어떻게 보면 인형의 집과 그 어떻게 보면 그 안드로이드 리플리컨트와 이게 절묘하게 그 상징성이 맞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재밌게 해볼 작업이 리들리 스콧은 과연 어떤 것에 꽂혔을까? 이미 했던 우리 이제 뭐 타란티노라든지 놀란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런 요소들을 많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재밌었단 말이죠. 확실히 이미지 부분에서 강점이 있으신 세심하고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리들리 스콧은 과연 어떤 거에 꽂혔나? 유니콘. 맞아. 그건 나왔네. 그럴지도 모르겠. 진짜 유니콘이란 존재에 대해서 꽂혔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상상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잘 다루신 것 같아요. 유니콘, AI, 뭐 복제인간,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어떤 상상의 괴물, 우주괴물, 존재들, 에일리언까지 다 그러네. 약간 인간이 아닌 상상의 어떤 존재를 자꾸 다루시는 것 같다. 맞아요. 지금 생각.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네요. 미지의 세계. 블랙레인 같은 경우에도 미지의 일본어로. 미지의 일본이에요. 미지. 그것도 어쨌든 미지야. 그러네. 이런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네. 탐험가로 하죠. 탐험가. 탐험가. 좋다. 탐험가 리들리 스콧. 왠지 잘 맞는 것 같아요.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참 좀 공통점을 꼽아내기 어려운 게 온갖 장르를 다 손대요.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건 SF죠. 리젠드 같은 경우는 판타지고 블랙레인은 느와르고 콜럼버스는 역사물이에요. 델마우루이스 나중에 할 건 이제 드라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다 건드리는데 또 자기가 각본은 안 써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맥락 같은 걸 뽑아내기가. 근데 그럼에도 이분의 색깔이 좀 많이 드러난다는 거 영화에. 맞습니다. 영화 자체는 근데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감각은 있어. 그 영상 잘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는 감각, 이미지를 보는 감각, 스토리를 조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장면을 뽑아내는 거, 음악도 심지어 음악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감각이 있어. 탁월한.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또 기대가 돼요. 최신작일수록 우리 트렌드에 또 맞아 떨어질 테니까. 네. 그럼 요 정도 하고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블랙레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스테레오타입도 말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틀 전인가 알탕을 먹었어요. 점심으로 알탕을 먹었어요. 동기들 분이랑. 근데 나는 이 알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이걸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다 먹잖아요. 자연스럽게 먹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범하게 대부분 잘 먹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음식도 누군가 처음에 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 먹은 사람은 이 비주얼을 보고 숟가락이 떠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탕 보면서 맨날 드는 생각이 뇌 같은 느낌. 그쵸. 그러니까 뇌 같은 모양인데 뇌 같은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4살 이전까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걸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말 뇌 같고 뭐 이상한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떠다니는 것들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 수 있어. 누가 가장 처음 먹었을까? 이걸 어떻게 쉽게 떠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왜 이런 걸 먹었는지, 물론 지금 맛있긴 하지만은 왜 이런 거 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도 맞아요. 그 스테레오타입, 우리 편견이란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그 영화를 봐야 된다. 지금의 시점에서 알탕을 보는 것까지 지금 상황에서 그 영화를 바라보면은 그거는 목적이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지 정확한 이유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갑자기 나는 그 우리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갑자기 알탕이 생각나가지고 배고프네요. 네. 와. 네, 아무튼 기승전 알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델마 루이스 드디어 이 91년작인데 페미니즘 영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델마 루이스 이거 좀 이따 논의해 봐야 될 거긴 한데 글래디에이터를 일단 잡아놓긴 했어. 2000년작. 봐야 되지 않나요? 아무튼 글래디에이터 너무 유명하죠. 다음 주 쟁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기대가 되고 혹시 이프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갑자기 블랙레인 관련해서요? 아니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거 관련해서 마무리.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과거의 시점으로 봐주는 게 매너다. 그렇게 해야 그쵸. 된다. 시대성, 역사성 중요하다. 지금 태어났다는 게 뭐 벼슬은 아니잖아요.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 몇 년 전 사람보다 우월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그거보다 잘했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의 물들을 보는 것이 저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고요. 오늘 저는 나름 이 자평을 해보자면 제가 그동안 제가 그런 진행한 것 중에서는 저의 의도에 맞게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다 이게 큰 그림이었구나. 큰 그림이 정확하게 맞았더라고요. 도발을 하고 또 막 질문 서로 막 논쟁도 하고 논쟁도 하고 미끼를 물어보러. 솔직히 저는 사람마다 그 발제하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프님하고 이음님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어떤 그런가요? 키워드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비슷한데 저는 솔직히 그런 식보다는 그렇게 하면 전 잘 못하고 오늘 했던 것처럼 토론식 도발하고 자꾸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막 제가 이런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괜히 남을 따라하려 하다가 내가 망한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죠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화도 좋았죠. 열도 좀 나네요. 다음번에 더 도발해야겠다. 큰 그림 좋았어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의 의도는 끝까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었는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마치면 되죠.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델마 루이스와 글래디에이터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